자, 10공부터 보시면요. 이제 다수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행정 절차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청문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은 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때는요, 대표자를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자를 선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대표자를 뽑으면요, 대표자를 뽑아놓고 그 당사자들이 각각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표자를 선정을 하면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자는요, 당사자를 위해서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대표자를 뽑았더니요, 대표자가 그 행정청이 아니라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대표자가요, 청문 포기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행정 절차를 끝맺는 행위만큼은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요, 1번에 보면 당사자 등은 대표자를 얼마든지 대표자가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병명할 수도 있고 해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4번에 보시면요, 그러면 대표자가 여러 명이 있으면 원래 여러분들이 이거 법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대표자가 있으면요, 대표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각각 다 대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다 대표하기 때문에 한 명한테 해도 모두 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요, 대표자가 3명이면 행정청이 봤었을 때 A, B, C 중에 A가 제일 만만해 보인다. A만 통보하면은요, B, C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통지는 다 해줘야 돼요. 청문 언제 합니다. 통지는 다 해줘야 되는데 그중에 A만 출석을 해서 청문을 진행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는 각각 하되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사람이 하더라도 유효하다. 그게 거기 나오는 4번이 되는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번 보십니다. 우리 청문할 때는 여러분 며칠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죠? 청문할 때는요? 10일 전까지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으면 10일 전까지 합니다. 공청회는 며칠 전까지 통보합니까? 14일이죠. 네, 이곰님 잘하셨습니다. 낭만님 잘하셨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있는 거는 청문이든 의견 제출이든 간에 1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1번이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늘 나오는 거 있죠. 늘 나오는 거. 우리 사전 통보는 어떨 때 합니까? 당사자에게 의무를 가하거나 권익 제한이죠. 그런데 거부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로 의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권익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2번 내용이죠. 그 1번, 2번 내용들은 특히 2번은 자주 나오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그렇죠. 네, 이유 제시는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음주 단속에 걸립니다. 그러면요. 대부분 다 그거는 합니다. 시인합니다. 술 마셨다고. 그럼 시인했으면 여러분 사전 통지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그래도 사전 통지하고 청문은 해야 됩니다. 그게 거기 나오는 3번이고요. 3번. 그 다음에 4번은요.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 어떤 경우입니까?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거 어떤 경우죠? 예를 들면 성질상 곤란한 게 출국 금지 명령 같은 경우는 미리 통보하면 도망가겠죠. 그래서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자,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경우 세 가지죠. 긴급한 경우, 그 다음에 재판에 증명된 경우, 그리고 처분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주제입니다. 21번에 보시겠습니다. 이게 청문은요. 공무원도 될 수 있거든. 청문 주재자는 공무원도 될 수 있으니까 이 공무원이 되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현장 조사를 나갔던 공무원이라면 청문이 아무래도 공정하게 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청문의 공정성을 위해서 제척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척이라는 게 제외한다는 겁니다. 제척 사유 아니더라도요. 어쨌든 공정성이 떨어지면 당사자 등이 저 사람 빼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피 신청입니다. 그게 1번이죠. 2번은 청문할 때 뭐 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그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은 3번입니다. 이게 행정법에 나오면요. 이게 똑같습니다. 소송법에도 있고 심판법에도 있고 그리고 행정절차법에도 있는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의해서만 판단하게 되면 진실 발견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그 뜻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4번은 청문회 재개가 되겠습니다. 아실 수 있겠죠? 자, 이제 22번입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되는데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리고 미리 공시하면요. 그러면 이제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신청에 뭐가 필요한가는 알아야 신청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게 거기에 나오는 2번이 되고요. 그리고는 3번은 여러분 이게 군무원 시험 문제는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군무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요. 국어적으로 장난을 칩니다. 특히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거 가지고 장난을 잘 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요. 서류에 미비 등 보완이 필요한 미비 등 흠이 있으면 이게 바로 형식적인 요건이죠. 그죠? 그럼 요거 해야 됩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3번이 되겠죠. 그리고 4번은요. 앞서도 우리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지금이야 관공서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시골에 관공서들이 많이 없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요. 실제로 관공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이 할 수 있다. 원래 농협은 행정청이 아니지만 위탁받으면 행정청이 되겠죠. 그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에 보시면요. 정보공개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법인격 아닌 사단, 재단 다 되죠. 그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1번이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은요. 자,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래 외국 관계는요. 상호주의예요. 외국 관계는 외교 관계는 원래 상호주의입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상 외국인은 어떨 때 배상 청구권이 있습니까? 상호보증이 있을 때 되죠. 그죠? 상호보증이 있을 때인데 정보공개 청구권은 특이하게 상호주의가 아닙니다. 상호주의가 아니고요. 정보공개 청구권은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더라도 그렇죠. 학술 연구를 위해서 체류 중이라면 할 수가 있죠. 그죠? 일시 체류자로도 가능하죠. 그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2번이 됩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은 어떨 때 합니까?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하는데 호텔에 머물더라도 학술 연구 체류자 중이라면 학술 연구차 체류 중이라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2번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는요. 여러분들도 뭐 어떤 정보를 시험 관한 정보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보라는 거는 이렇게 골고루 분포된 게 아니라 쏠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는 알려진 정보라도 본인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경우라도 그러더라도 정보공개 청구권이 얼마든지 행사 가능하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죠? 3번. 그리고 정보는 뭐냐면요. 정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고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는 거기에 나오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만약에 정보공개 청구에서 말하는 정보가 매체 그 자체를 요구하는 거라면 복사물이 아니라 원본을 줘야 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사본의 교부도 정보공개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는 거는 매체 그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매체에 기록된 사항, 그게 거기 나오는 거죠. 그게 4번이 되는 겁니다. 24번에 들어가시겠습니다. 1번. 자, 1번에 보시면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거는요. 문서를 해도 되고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바로 그 얘기죠. 그 다음 2번은요. 역시 여러분 군무원 시험에서 말장난 치는 건데 뭐냐 하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한테요. 사면 실시 건의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록돼 있겠죠. A, B, C에 관한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제3자한테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는 해야 됩니다. 통지는 해야 되는데 의견은 들을 수 있습니까?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의견은 들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일일이 의견 다 들으면요. 정보공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정보공개 청구는 하면 며칠 내로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까? 10일이죠. 10일.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제3자는 며칠 내로 비공개할 것을 요청합니까? 제3자는 3일 내로 비공개할 걸 요청을 합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맞습니다. 주신 형님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3번은 틀린 겁니다. 이게 그 군무원 시험에 이렇게 좀 문제가 나옵니다. 좀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4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면 공개 결정을 하죠. 그러면 공개 결정을 하면 제3자가 비공개해달라 그랬는데도 공개 결정을 하면 제3자한테 통보를 해요. 그럼 제3자는요.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을 하는 게 바로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요.
소송도 할 수 있고 심판도 할 수 있습니다. 25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죠. 그죠?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보세요. 바로 고유식별 정보가 뭡니까? 남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정보, 여권번호 이런 것들은 하나밖에 없죠. 그게 이른바 고유식별 정보가 될 거고요. 2번입니다. 일괄적으로 때문에 틀렸죠.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왜 핸드폰 개통할 때 보면 동의란 되게 많잖아요. 그게 다 별도로 동의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민번호는요. 동의를 얻더라도 수집 못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그래서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때는 암호화하도록 되어 있는 거 뭐 특별한 거 없죠. 그죠? 이거 다 개인정보 보십시오. 그래서 주민번호는요.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의 얻어도 안 됩니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답은 2번이 되겠죠. 26번입니다. 26번에 보시면요. 이게 원래 여러분 계고도 하나의 처분이고 통지도 하나의 처분이거든요. 별도의 처분이면 문서도 2개 나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철거 명령도 처분이고 계고도 처분입니다. 그럼 별도로 나가는 게 맞는데 원래 철거 명령은 철거하라고요. 계고는 철거 안 하면 우리가 강제 철거하겠다 이게 계고거든요. 근데 국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도 철거하라 이 말만 안 할 거예요. 철거하라. 안 하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뜻을 알립니다. 그럼 이게 문서가 한 장으로 나간 거예요. 나갔지만 우리 판례는 이거는 별도로 이거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한 장의 문서로 했더라도 처분이 각각 존재하는 거로 봅니다. 그게 거기 나오는 1번이죠. 1번. 그리고 2번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이행강제금은요. 이행강제금은 여러분 이행강제금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죠? 이행강제금을 집행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집행벌이니까 벌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행정벌과 혼란의 여지가 있지 않냐 싶은데 어쨌든 집행벌이라 그러더라도 이게 강제 집행 상의 제재 규제거든요. 그냥 강제 집행이에요. 강제 집행은 그 목적이 뭡니까? 과거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를 위한 이행확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벌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과 형벌은 병과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2번이죠. 과벌에 해당하지 않은 형벌이 아니다. 3번은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세무조사 결정 있죠. 세무조사 결정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은요. 자료를 보관하고 그리고는 서류 제출 명령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결정은 처분이라는 거죠. 네, 니콜님, 빈님 잘하셨습니다. 부동산님도 잘했고요. YSH님도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우리 대집행위 대상이 되려면 대체적 자기 의무가 돼야 되죠. 대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건물에서 나가야 되는 의무는 현재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지 남이 나가서 될 거 아니죠. 그래서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27번 문제는요. 사례 문제를 낸다고 냈는데 뭐 사례 문제의 형태를 빈 그냥 일반 문제입니다. 보시면요. 둘째 줄에 대집행을 완료했죠. 완료했죠. 그죠? 그러면 이미 완료되었는데 건물 철거가 끝났는데 철거를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하는 것은 뭐가 없다고요? 소익이 없죠. 그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민사법원은요. 공정력 때문에 스스로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민사법원 또 법원이죠. 그러니까 위법 적법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죠. 그런데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뭐만 인정되면 됩니까? 위법만 인정되면 되죠. 따라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3번은 소송법 조문 내용 그대로고요. 그리고는요. 국가나 지자체가 피해자한테 배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 지자체가 가해 공무원한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이른바 구상권 문제 아닙니까? 구상권은 어떨 때만 됩니까? 그렇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되죠. 그죠? 그게 거기 나오는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돈 내는 의무는 상속됩니다. 아버지가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사망을 했으면 아들이 내야 돼요.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뭡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을 하도록 압박을 하는 거죠. 심리적인 압박 수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요. 가백에 압박을 줬으면 가백에 부과를 해야 돼요. 을에게 압박을 줬으면 을에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부과해야 되는 그렇죠. 잘하셨죠.
일신전속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도 안 되고 승계가 안 됩니다. 그게 1번이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2번에 보시면요. 이행강제금은 형벌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반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반복 부과가. 반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월 1일에 철거 명령 내리고요. 4월 1일에 개고합니다. 너 6월 30일까지 해. 안 하면 5천만 원. 6월 30일까지 안 했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너 12월 31일까지 안 하면 5천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복 부과가 가능한데 근데 문제는요. 6월 30일까지 해. 그랬는데 안 했습니다. 근데 얘가 6월 5일에 이행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행을 했으면 비록 날짜가 지나서 이행을 했으면요. 날짜가 지나더라도 이행을 했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행을 한 후라면 더 이상 뭐는 못한다 그랬습니까? 부과는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6월 30일까지 해. 그랬는데 안 했죠.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7월 5일. 6월 30일까지 해. 그랬는데 안 했죠. 근데 7월 2일에 부과했습니다. 근데 내가 7월 5일에 이행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행을 했으니까 더 이상 뭐는 못한다고요? 부과는 못해요. 그러나 이미 부과한 것은 확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네, 콤보님 잘하셨네요. 네, 부과는 못하지만 부과한 거는 징수할 수 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2번이 되는 거죠. 3번과 2번은 같은 거죠. 그리고 4번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강제금은 장래, 따라서 형벌은 과거 구별된다. 그 얘기죠. 29번에 보시겠습니다. 1번. 행정조사도 비리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요. 조사권 남용해서 안 되죠. 네. 2번에 보시면요. 공동조사가 원칙이죠. 그죠? 공동조사가 원칙이니까 2번 또 맞는 질문이 되고요. 3번은요. 여러분 조사할 때 사전 통지합니까? 안 합니까? 사전 통지. 합니다. 사전 통지합니다. 며칠 전까지 통지합니까? 원칙적으로 며칠 전까지 통지합니까? 7일 그렇죠. 최준영님 잘하셨네요. 어쨌든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지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처벌이 아니라 예방 위주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4번은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네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 뜻이 되겠죠. 30번입니다. 원래 여러분 과태료는요. 언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무슨 시법률에 따릅니까? 핀님 틀렸습니다. 무슨 언제적 법률에 따릅니까? 행위식 법률에 따르면 행위식법 잘하셨습니다. 행위식 법률에 따르는데 행위 후에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더 가볍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변경된 법을 적용하죠. 유리하게 바뀌었으면 유리한 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는 말은 부과하기 전이에요. 부과하기 전이면 변경된 법률에 따라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있었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있고요. 또는요. 법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과된 상태죠. 부과된 상태에서 1,000만 원 부과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법이 바뀌어서 부과하고 나서 법이 바뀌어서 더 이상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과한 것도 징수나 집행을 못합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1번이죠. 1번. 아실 수 있겠죠? 그게 1번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요. 이른바 과태료도 침익적인 조치 아닙니까?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보시면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부과하지 않는데 물론 여러분 여기 보면 질서위반행위유죄법 보면요. 법률에 해놓고는 괄호해놓고는 조례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로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2번은 조문 그대로니까 맞는 질문이 되고요. 3번은 최순실 생각하라 그랬죠. 그죠? 뇌물죄는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최순실은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가담을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비록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없더라도 신분이 있는 자에 가담을 하면 없는 자에게도 똑같이 성립한다. 그래서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3번이 되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A, B가 합세해서 갑을 살해합니다. A는 갑의 아들입니다. B는 그냥 친구예요. 그럼 A는 존속살인, B는 그냥 살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분이 있든 없든 성립을 하지만 다만 신분이 있으면 가중되거나 감경될 때는 그때는 신분의 효과가 안 미치게 됩니다.
안 미치게 됩니다. 그게 거기 나오는 4번이죠. 3번, 4번 그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감경 가중은 미치지 않는다. 잘하셨네요. 성립은 같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감경 가중은 미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31번입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거죠. 통고 처분은 여러분 이름에 처분이라고 붙었지만 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고 처분을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죠? 통고 처분을 불이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고 처분을 불이행하면은 원래 통고 처분이 뭐의 예외적인 절차입니까? 통고 처분은 행정, 형벌의 예외적인 절차죠. 형벌은 어떤 절차에 따라 부과합니까?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법원이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고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직접 부과했는데 상대방이 내지 않으면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행정청은 검찰에 고발해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통고 처분은 항고소송,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다들 잘하셨네요. 그 다음 2번은요. 과태료 부과할 때도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3번은요. 자기가 아무리 위법하지 않다라고 오인했더라도 부과됩니다. 어떨 때만 부과 안 됩니까? 어떨 때만 부과 안 됩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나여 부과 안 되죠. 그죠? 그게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통고 처분은 나쁘게 한 짓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죠. 통고 처분은 소멸하죠. 근데 원래 여러분, 원래 돈 내라는 거는요. 원래 나쁘게 한까지 안 내면 뭐 붙습니까? 가산금 붙습니다. 가산금. 가산금 붙습니다. 그래서 가산금 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붙습니다. 통고 처분만 기한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게 4번이죠. 4번. 100분의 3 이런 것들은 근데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게 공무원 시험은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쓸데없이 난이도 높입니다. 난도를 높입니다. 자, 32번입니다. 1번. 1번에 보시면요. 바로 국가배상 특별한 거 없죠. 그리고 2번은요. 여러분 이게 그 군대에서 막사가 무너집니다. 군대에서 막사가 무너집니다. 뭐 훈련소가 무너집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군인이라면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유족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조든 5조든 이중배상금지는 적용이 됩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2번이 됩니다. 3번 아까도 봤었던 거죠. 그죠? 자, 4번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4번은 이중배상금지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이중배상금지. 네.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네, 33번. 이것도 헷갈리잖아. 33번. 네, 1번에 보시면요. 1번에 보시면 자, 우리 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죠. 그죠? 이 정당한 보상이라는 거는 완전 보상이죠. 완전 보상인데 완전 보상에 포함 안 되는 거 있죠. 개발이익. 개발이익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은 뭐 합니까? 배제를 하죠. 배제. 개발이익은 배제합니다. 1번 되셨고요. 2번은요. 공시지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표준 공시지가와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가 있거든요. 근데 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통일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2번 질문은요. 맞습니다. 그리고는요. 공공성만 있으면 공익성만 있으면 사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그죠? 그게 거기 나오는 3번이고요. 그리고 4번은 뭐냐면요. 자, 하천에 이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하천에서 어업을 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바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죠. 손실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잡은 물고기를 위탁 판매해 주던 수협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뭡니까? 지금 사업 토지 바깥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른바 간접 손실이 될 것이고 간접 손실이 되는데 이 간접 손실은 여러분 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 보상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는데 간접 손실은요. 이게 간접적인 곳이다 보니까 법률로서 미리 일일이 예측해서 법률 규정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합니까? 간접 손실인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그 금액도 어느 정도 확정될 수 있다면 다른 법률을 뭐해서 유추해서 보상을 하라는 거죠. 그죠? 네, 그게 4번이죠. 34번입니다. 결과제거 청구권 잘 안 나오는 건데요. 결과제거 청구 잘 안 나오는 건데요. 이 결과제거 청구권은 늘 비교하실 게 손해배상 청구권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과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러분 직무행위와 손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결과제거 청구권은 어떤 결과만 그렇죠. 부동산님 잘하셨습니다.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는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뭐가 돼야 되죠? 직무행위가 위법이어야 되죠. 위법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결과제거 청구권은요. 결과의 위법이 문제가 되지 행위의 위법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또 결과제거 청구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차를 압류했습니다. 압류되니까 이 사람이 세금을 완납한 거예요. 그러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완납했으면 차를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도 결과제거 청구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행위의 위법과 고의과실을 묻지 않습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1번과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만약에 시에서 개인 땅에 쓰레기를 버려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그냥 비권력적인 작용이죠. 그죠? 이런 것들도 결과제거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작용의 뜻이 뭐냐 하면요. 그냥 여러분들은 비권력적인 공행정 작용 그것만 기억. 권력작용이 아닌 작용이니까 비권력작용이었죠. 그죠? 그리고 3번은요. 결과제거를 하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들면은요. 결과제거 청구권 행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차가 압류되었는데 그 차가 원인 모를 화재로 차가 없어졌다. 어떻게 원상회복을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기대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요. 본인도요. 시에서 쓰레기를 버렸는데 자기도 자기 땅이 쓰레기 처리장인 것처럼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비용은 자기도 일부 부담해야 됩니다. 그게 과실상계입니다. 그게 4번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5번의 1번은요. 여러분 특별행정심판이 뭡니까? 특별법에 있는 행정심판이에요. 일반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 있는 행정심판입니다. 뭡니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게 행정심판법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죠. 그죠? 그런데 특별행정심판은 뭐냐? 개별법에 있는 거예요. 바로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 그리고는 토지보상법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런 것들 그리고 각종의 국세기본법에 있는 조세심판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특별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남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특별행정심판을 만들 때에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랑? 그렇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1번이죠. 1번은 틀린 거죠. 1번에 보시면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 내용이라는 거고요. 3번입니다. 행정심판 대상이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그게 뭡니까?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미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그게 거기 나오는 3번이죠. 3번. 자, 36번입니다. 자, 행정심판을 거치면 여러분, 행정심판을 거치면요. 제소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재결서의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죠. 그죠? 1번은 틀렸고요. 그리고 2번은요. 의무이행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요. 두 가지입니다. 행정청은요. 처분을 하라는 처분 명령 제기를 할 수 있고요.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처분 명령 제결, 처분 제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2번은요. 직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렸고요. 3번입니다. 3번은요. 사정 판결은 어디에서만 인정이 됩니까?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이 되죠. 사정 재결은요. 취소 심판과 의무이행 심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의 결정적인 차이가 소송은 적극적 변경이 안 됩니다. 파면 처분이 지나치더라도 강등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에서는 파면 처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강등으로도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적극적 변경이 됩니다. 그게 4번이죠. 여러분, 의무행 심판에 사정지결 됩니다. 네,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왜 원래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는 게 직권심리거든요. 직권심리는 행정소송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으면요,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할 거를 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면요, 행정법원으로 뭐 한다고요? 이송을 하는 거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2번이죠. 그죠? 3번은요. 자,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누가 됩니까?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누가 되죠? 주체. 항고 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죠. 준용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3번이 됩니다. 네. 잘하셨는데요. 행정주체도지지만 사인도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감액 소송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당사자 소송에는요,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이 있죠. 행정심판법상 당사자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정심판법상으로는요, 행정심판법상에 있는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확인 심판, 의무행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에는요, 당사자 심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준용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우리 왜 객관적 소송에는 두 가지가 있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그런데 이런 객관적 소송은요, 이게 그냥 객관적 소송은요, 자기 이해관계랑 무관하게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아무나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론상. 근데 아무나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제기할 수 있도록 냅둬버리면요, 소송의 난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기관소송도 법정주의입니다. 그러면 기관소송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과 의회가 하는 게 기관소송이고요. 민중소송은요, 선거소송, 그리고 투표소송, 선거투표고요.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게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이라고 있죠. 바로 뭡니까? 우리 왜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썼던 게 뭐 있었습니까? 동작구청장이 A한테 도로 조명 허가를 내줘요. 특정 교회에다가 도로 조명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동작구 주민이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해요? 서울시에다가 감사 청구 들어가는데 이건 모셔도 되고요. 그래도 불만족스러우면요, 주민인 갑은요, 바로 이른바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왜 공공재인 도로를 특정 교회한테 내주느냐라고 이른바 소송을 제기하는 게 주민소송이 됩니다. 주민소송이 됩니다. 주민소송인데 그럼 여러분 이것도 결국에 뭡니까? 주민소송으로서 도로 조명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소송, 즉 민중소송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3번이죠. 3번.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권리, 의무의 주인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원고도 사람이 돼야 돼요. 자연인, 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은요, 행정주체라는 법인의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고가 될 수 없어요. 없는데 우리 판례가 행정기관, 즉 행정청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한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죠.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그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게 1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입국하려면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비자죠, 비자. 그죠? 비자인데 그게 사증 아닙니까? 근데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요,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 근데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이게 중국인이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하고 나서 결혼을 위한 비자 발급을 신청했는데 거부한 거예요. 소송 제기했습니다. 각하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뭡니까? 기억하실 게 뭡니까?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재외동포. 그렇죠. MB님 잘하셨습니다. 재외동포는요. 이 누구 사건입니까? 유승준 사건이죠. 유승준은 우리나라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있습니다. 또 뭐 있죠? 네, 아기준철님, 닉네임 부르기 그런데 하여간 잘했습니다. 체류 자격 불허가 바로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사람, 귀화가 거부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 이곰님 잘하셨습니다. 원고 적격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2번이 답인데요. 3번입니다. 3번. 자, 3번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보십시오. 3번은요. 자, 이번에는 보십시오. 조금 이거는 뭐 안 써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니까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버스 사업자입니다. 버스 사업자입니다. 똑같은 노선에요. 똑같은 노선에 A가 버스 사업 면허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A가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A가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심판을 청구해서 이긴 거예요. 취소 제기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이요. 원래 경업자 관계에서 특허업자는 원고 적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요. 왜 A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해 주느냐라고 취소 제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거부 처분이 취소 제기를 있으면 A가 면허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요. A가 면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거 각하됩니다. 왜?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거부 처분이 취소되면요. 거부 처분이 취소되면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행정청은 허가를 줘야 됩니까? 아니죠. 또 거부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것만으로 기존 업자한테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럼 기존 업자한테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기는 거는요. 갑이 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노선에 A가 면허를 받았을 때 그때 불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도 그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부 처분의 취소 재개를 다툴 이익은 없고 후속 처분을 다퉈야 된다. 맞습니다. 네. 후속 처분을 다퉈야 된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다음 39번의 4번은요. 병역 의무자 인적 사항 공여 결정, 병무청장이 결정은 처분이죠. 그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이게 바로 여호와의 그 증인 사건에서 공개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던 사건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40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죠? 소액이 있는 게 뭐죠? 기간 끝났다라고 소액이 있는 게 네, 뽀님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보면 뭐 하도록 되면 기존 처분이 끝났더라도 소액이 있죠? 뭡니까? 거기 키워드 찾으셔야죠. 가중처분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1번 지문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중사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2번은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다투는 손은 소액이 없다는 게 내용이 되고요. 3번은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여러분 이 고등학교에서 이 사람이 퇴학당한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했는데 고졸검정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대학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퇴학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니까 피고 측에서 각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이 대입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증에 불과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비록 고졸검정고시 합격했더라도 퇴학 처분을 다툴 소익이 있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게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4번 보십시오. 4번은요. 어떤 거냐 하면 A라는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이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1000명이에요. 근데 이 회계법인에서요. 갑을 비롯한 회계사 10명이 기업 감사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회사들은요. 그 자체 회사 내에도 감사가 있지만 그거는 아무래도 회사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감사라는 걸 받아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습니다. 이 갑을 비롯한 회계사들이요. 특정 기업 X라고 합시다. X라는 기업이 매우
감사 결과 뛰어나다,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라고 감사 결과를 낸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전혀 탄탄하지 않았던 겁니다. 부실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 주식을 샀던 사람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느냐? 금융감독기관이요. 뭐를 하느냐? A 법인에다가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려요. 그러니까 A 법인이 소송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A 법인은요. 그 자체 회계사가 1000명인데 갑을 비롯한 10명이 감사를 엉망으로 했는데 갑에 대한 회계사 자격 정지가 아니라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이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소송을 제기하는 중에 여러분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소익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 A 법인은요. 갑이라는 사람, 갑을 비롯한 회계사 10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A 법인은요. 이런 일을 또 당할 가능성도 없죠. 갑이 잘못했는데 A 법인이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갑은 회계법인에서 쫓겨났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A 법인한테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판례가 소익을 긍정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은요. 회계법인의 직원이 잘못했을 때 회계법인, 회사한테 업무정지를 내릴 일들은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비록 A법인이 갑을 비롯한 사람을 잘라서 A법인한테는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날지라도 B법인, C법인 이런 경우들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해명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소익을 긍정하라는데 이때 반복될 위험이라 하면 어떻게? 반드시 행정청과 A라는 동일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청과 B, C라는 회사 사이에 일어날 일이 있더라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복될 위험이라는 것은 동일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 사이에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거죠. 이게 거기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얘기죠. 41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했습니다. 취소 소송의 피고는 누가 되죠? 위원? 회죠. 회. 위원회입니다. 다만 여러분 위원회의 장이 되는 거 하나 있죠. 뭡니까? 노동위원회.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요. 이른바 피고 경정을 할 수 있죠.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그 얘기죠. 그래서 2번이고요. 여러분 피고 경정은요.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까? 직권으로 가능합니까? 신청이 있어야. 그러나 피청구인의 경정, 심판에서 피청구인의 경정은요. 신청뿐만 아니라 뭐로도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그걸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2, 3, 4는 그 내용이죠. 그죠? 42번입니다. 여러분 집행정지 요건 6가지 뭡니까? 있어야 되는 요건. 첫째, 적법한 본소송의 계속. 두 번째, 처분의 존재. 세 번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방의 필요. 물론 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긴급한 필요. 이거는 있어야 되죠. 있으면 안 되는 요건 2가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는 없을 것. 또 하나는요.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렇게 나누어서 있어야 되는 요건을 적극적 요건, 있으면 안 되는 요건을 소극적인 요건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렇게 나누는 실익은 뭡니까? 적극적 요건은 있는 게 좋으니까 신청인이 입증. 소극적 요건은 있으면 안 되니까 행정청이 입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본소송 제기를 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진 다음에 본소송을 취하해버려요. 그러면 첫 번째 요건 탈락이죠. 집행정지 결정은요. 행정청의 법원의 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게 2번이죠. 그게 2번이죠. 그죠? 자, 3번은요. 집행정지는 여러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처분이 없잖아요. 그럼 무효소송에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처분이 있죠. 3번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4번은 이유 밝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43번입니다. 여러분 확정 판결이 있으면요. 이미 확정된 법원의 판결에서 다툰 사안을 또 소송으로 제기하는 건 안 되죠. 뭡니까 이게? 기판력이죠. 기판력. 그렇기 때문에 기판력은요. 일종의 이것도 소송 요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1번이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1,000만 원의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는데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른바 판결에 취소 판결이 있으면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이미 처분은 취소되었어요. 근데 행정청이요? 1,000만 원 세금 부과 처분을 300만 원으로 감액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법원은요. 판결에 위반되는 처분은 뭐로 봅니까? 무효로 보죠. 무효. 무효로 보죠. 무효로 보죠. 그죠? 그래서 이번 질문은 그 얘기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작구청장이 A한테 버스 사업 면허를 내줬는데 기존업자 갑이요. A에 대한 버스 사업 면허는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효확인 판결 나면요. A도 자기한테 내준 버스 사업 면허가 무효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원고는 갑이고 피고는 행정청이지만 제3자인 A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한테도 미칩니다. 4번입니다. 이른바 결과적 의무가 되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공무원 시험 주제가 끝이 났습니다. 공무원 시험 치시는 분들은요. 공무원 시험 문제는 약간 문제 자체를 정교하게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천천히 두고 검토 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내는 문제가 아니라서 약간 좀 매끄럽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더더욱이 국어적으로 매끄럽지 않더라도 가장 정확한 것을 찾는 형태로 하도록 하십시오. 네. 네, 그래서 잘 치시고요. 어쨌든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시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